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 내린 첫눈부터 폭설이었습니다. 11월인데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입니다. 출근길 지하철도 늦어졌고 하늘길도 막혔는데 게다가 3배는 더 무거운 습설이라서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눈 무게를 못 이겨 차고지가 무너지면서 80대 노인이 깔려 숨지기도 했는데 정부도 11월 폭설로는 처음으로 중대본을 가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까지 내린 폭설로 출근길이 눈으로 뒤덮인 겁니다.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나왔는데 입고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첫눈 예보를 듣긴 했지만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는데. 도로 위 차량들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지하철은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차량 기지 열차 출고 지연을 위해 기어와 중앙공항 열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기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후부터 수도권에 다시 눈이 쏟아졌습니다. 삽으로 연신 눈을 치워보지만 계속해서 쌓입니다. 우산으로 버티기 버거울 정도로 굵은 눈발이 날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제설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폭설에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10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대부분 출발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제주도 출장길에 올랐던 JTBC 밀착 카메라 팀도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넘게 갇혔습니다. 저희가 1시간 40분 동안 비행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곧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적설량은 오전 7시 기준 16.5cm를 기록했습니다. 117년 기상 관측 이래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겁니다. 출근길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오늘 저녁에도 눈이 예보돼 있어 퇴근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눈폭탄을 맞으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공사장 보행자 통로가 무너지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고 경기도에선 눈을 치우던 노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보행자 통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 천장이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무너진 곡선이고 기둥이 넘어가죠. 기둥이 넘어가면서? 기둥이 넘어가면서. 조금 더 오픈된 구간이었죠? 네, 중간중간 이제 저희 난간을 쳐놔가지고 대피가. 무너진 건축자재에 지나가던 행인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의식은 돌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심하게 휘었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린 경기도 양평에선 차고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이 차고지 아래에서 눈을 치우던 80대 노인이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 지붕 꼭대기에 차고지 위에 눈을 긁어내리다가 그 차고가 사람 쪽으로 넘어와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하남에선 폭소를 뚫고 달리던 25톤 트럭이 미끄러져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오전 6시쯤엔 남양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과 겹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차량 2대와 도로시설물 등과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승객은 없었고 운전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2단계 수준인 경계로 올렸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20cm 넘게 내린 눈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로가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양양고속도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북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위험 물질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빙그르르 돌더니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25톤 덤프트럭,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충격에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한 승용차를 또 다른 차량이 와 들이받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눈이 막 쌓이는 상황에서 그 터널 나와서 미끄러지면서 서 있는 걸 뒤에 오던 차들이 이제 추돌해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겁니다. 25톤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화물칸은 망가졌고 그 안에 있던 파란 통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위험물질을 운반하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40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위험물질 1,600리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가 흡착포랑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한 거. 방제 작업은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음성 나들목 인근에서는 양방향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들끼리 부딪히고 혼자 미끄러져 보호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는 30대,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북 안동 중앙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레일러가 다리 난간에 걸렸는데 60대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눈뿐 아니라 바람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민간업체가 해상에 설치해둔 바지선 형태의 우주 발사체 발사장이 좌초돼 해안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에 시청자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눈밭에 멈춰선 차를 맨손으로 밀어내는 경찰관이 화제가 되는가 하면 비행기에 갇히고 고가 한가운데 버스가 멈춰서는 재난 영화 같은 일들도 이어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눈밭이 된 도로에서 차들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아예 멈춰선 차들, 누군가 맨손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교통이 아예 마비될까? 경찰관은 차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손 힘으로 그냥 밀고 계셨었어.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 시민들은 감사하고 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눈길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이걸 본 중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도덕 시간에 보면은 지하철 같은 것도 끼면은 도와주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환호하며 웃었고 버스기사는 고맙다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고가차도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미끄러졌는지 반대편 차선에 서 있는 상태로 한참 있더라고요.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멈춰섰고 앞뒤로 달리던 차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로는 한참 통제됐습니다. 이례적 11월 폭설로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일부 여객기 승객들은 8시간 이상 기내 안에 갇혔다며 항의했습니다. 좀 내릴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진짜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 눈을 치우고 이륙을 준비하는 사이 다시 눈이 한참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은 유독 나무가 눈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지고 꺾이면서 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만들어지는 습설 무게가 3배 더 무겁기 때문인데 우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뭇가지 잔해가 좁은 골목길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 전봇대가 넘어져 있고 전깃줄이 나뒹굽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성북동 주택가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전봇대를 쳤습니다. 이 바람에 174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새벽에 그 약간 성강 같은 게 비쳤고요. 그 큰 굉음 같은 소리도 났고 굉장히 춥고 그래요 지금. 다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오르막 산길 옆 나무들이 꺾여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철제 울타리, 그 탓에 다 망가졌습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저희 그 고압 전선을 누르고 담장까지 넘어와서 이 길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나무가 눈 무게를 못 버티고 부러지며 벌어진 일들입니다. 축축한 눈 때문에 나뭇가지가 밑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오늘 내린 것 같은 습설은 건조한 눈, 건설보다 무게가 3배나 더 무겁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에서 내리는 건설에 비해 영하 1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에 만들어지는 습설은 밀도가 더 높습니다. 습기가 꽉 차 있어 무거운 겁니다. 눈이 내리냐 비가 내리냐 결정하기 애매한 구간에서 쌓인 눈들은 촉촉한 눈이기 때문에 같은 양이 쌓였을 때 되게 무겁게 된다는 거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마다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길을 막고 시설물 위에 넘어진 나무를 치우느라 소방대원들은 종일 바빴습니다. 내일까지 습설이 이어지는 만큼 가로수 아래 지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11월인데 이렇게 폭설이 쏟아진 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이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들이닥친 찬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평년보다 2도나 높은 서해와 만나 묵직한 눈 구름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는 지난 여름 매우 뜨거웠던 탓에 아직 덜 식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14에서 16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서쪽의 작은 저기압들이 찬 공기를 머금고 수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기와 온기가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 서해 수온이 높다 보니 풍부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의 양이 많아진 겁니다. 이번 폭설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서울에선 일최심 적설이 관악은 27.5cm였는데 강남은 12.7cm였습니다. 작은 지역의 차이에도 1도 내외의 기온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이 1도의 기온에 의해서 적설이 많이 오는 지역도 적게 오는 지역도 나타날 수 있고 그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임을 기상청은 28일인 내일 작은 저기압들이 가장 폭넓게 위치할 시기라며 눈이 추가로 더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올 겨울 눈과 비는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기와 기압골이 불안정하면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저녁이 되니 더 춥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시민들도 서둘러 퇴근길에 나섰다고 하는데 여의도 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황예린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방금 전부터 눈이 조금씩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뒤로 보이듯 오늘 내린 눈은 습한 탓에 무거워서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0도쯤으로 눈이 녹지 않은 길은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바로 옆에 여의도 환승센터에는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원래는 버스 타려고 했는데 좀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좀 퇴근 시간 좀 넘겨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걸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늦게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1호선은 좀 많이 연착이 됐다고 해서 겹칠 것 같아서 지하철 말고 조금 더 밥 먹고 카페도 갔다가 덜 붐비는 시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눈인데 서울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눈은 쌓였다가 녹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를 기준으로 얼마나 쌓였는지를 봅니다. 그게 바로 일최신 적설인데요.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에 27.5cm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11월 들어서 이렇게 서울에 많이 내리는 건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입니다.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꽤 많죠? 네, 오후까지 서울과 경기 양평, 수원 등 수도권과 천안, 진안, 제주 등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서해 5도, 충북 음성, 전북 무주 등에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경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날씨는 어떨까요?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오늘 쌓인 눈이 그대로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북부에는 많게는 10cm가 내리고요. 전라권에는 많은 곳엔 10cm까지, 충북 쪽에는 15c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도에는 많은 곳에는 25cm 이상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1에서 3cm까지, 많은 곳에는 5cm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7개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을 오갑니다. 창원지검은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조직국과 기획조정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에 등장하는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7개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요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명태균 씨 주 활동 지역이었던 경남 창원 의창을 비롯해 포항과 경남 등이 대상입니다.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자료 요구에 협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오후 압수수색 재개 시간이 사전에 당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라는 장소의 특성상 국회의장 동의 등 필요 절차가 진행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예상 시간을 알린 거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 수치를 주로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2년 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표 조사에 대해서도 조작을 요구하는 듯한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적어도 7% 앞서야 한다고 수치까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일 명태균 씨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명 씨는 이 통화 하루 뒤 공표용 조사를 의뢰하라고 강혜경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 P&R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10% 앞서면은 그냥 경선 없이 한다고. 그래서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은 P&R 측은 곤란하다고 답했던 걸로 보이지만 지금 40대에서는 김주수가 앞선다 하더라고요. 공표는? 네, 공표에서 40대가 앞서기 때문에 10%까지 차이가 안 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 더 돌려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들라 해. 명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경선은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본선으로 그냥 바로 해갖고 안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일합시다 하예.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조사 지역을 잘못 설정해 공표되지 못했습니다. 용지동이 이창구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용지동이 지금 현재 성산구라고 하거든요. 이 공표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그래도 결과를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냥 공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비공표 아예 이야기를 쓰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대표한테 내가 보내줄게. P&R 서모 대표는 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맞출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또 한 명의 정치인,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혜경 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에도 명 씨와 함께 캠프를 찾아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를 2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그때 아마 1월 중하순 정도 21년이겠죠.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돕고 싶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기법을 놓고 명 씨와 캠프 실무진 사이 큰 갈등이 있어 더는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줬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지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에서 관계가 이어졌다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4월 7일 선거 직전 자신과 명 씨, 김 전 의원이 캠프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명 씨는 밖에 있었지만 자신이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강 씨는 줄곧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언론 쪽에서 거론되는 정치인들 명태균 씨 자꾸 모른다고 쪼그리짜르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셨거든요. 사실대로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유세를 해 누구를 캠프에서 만날 시간 자체가 없었다며 강 씨를 만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은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돈의 흐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는 동시에 이 명태균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언제 어떻게 만났나 시간대별로 재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사실상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전반을 쭉 다 훑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실관계들이, 이 사실 조각들이요, 공천 개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꿰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지난 2022년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 당시에 후보들을 쭉 점수를 매겼을 텐데 그렇게 수치화를 한 근거가 뭐였는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순위가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결국 대통령 부부와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천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 여기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랑 연락을 주고받고 그 전후로 김영선 전 의원의 순위가 바뀌었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건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들고 왔는데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당에서는 말이 많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평가랑 대통령의 의중이 좀 달랐다는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심사 자료를 살펴보면요, 공관위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 평가했던 건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또 박완수 경남지사 관련된 의혹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명태균 씨를 계속 구속해야 할지 따져보는 구속 적부심 심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따져달라는 건데요. 이 구속 적부심이 옆에 있는 창원지법에서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시작했고요. 1시간 10분 만인 5시쯤에 끝났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명태균 씨는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명 씨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변호인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현재 구속된 상황 자체가 억울함에 대해서 좀 많이 심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구속영장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구속적부심에서도요, 구속 계속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했고요. 또 안에서도 상당히 공들여서 방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결과 언제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밤 내지는 늦어도 내일 밤 사이에는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구속 기한이, 그러니까 적부심이 기각된다 하더라도요, 애초에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 관련된 혐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명태균 씨 사건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라는 요구엔 사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야당은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 녹취까지 나왔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영장을 청구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 될 겁니다. 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런 공방 속에 야당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상설특검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와 조사관 수가 적고 수사 기간도 짧지만 이미 공포가 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통과될 경우 야당은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둘러싸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외교부 설명과 달리 조 장관은 오늘 당연히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두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회담에서 일본 측에 유감 표명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추도식 불참이 강한 유감 표명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국한 조 장관은 유감 표명을 했다며 전날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왜 추도식 불참하게 됐는지 그 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하는데 유감 표명 없이 그 설명이 가능했겠습니까? 추도식 불참 결정 이후 일본이 아쉬움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이는 우리 측 유감 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유감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쉽다라는 표현으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의 그런 강력한 항의 표시에 대한 그 반응인데 그거를 두고서 우리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가 뒤바뀐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외교부 제2차관으로 협상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 노역 사실을 명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일본과의 협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았는데 우리 정부가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범정부 특사단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특사단은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러북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지원 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살상무기 공급까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구체적인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화포와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몇 가지 요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서가 도착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신중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취임 직후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국의 무기 지원 논의에 공개적으로 우려까지 표한 상황.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오늘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뉴스룸이 지난 대선 때 여당이 쏟아냈던 각종 지원 공약을 살펴보니 전혀 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대놓고 번복돼 버린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휘란 기자입니다. 윤석열표 복지 공약의 핵심은 맞춤형 약자 복지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3분의 1만 임대료를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임대료 나눔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화할 수는 없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후보님 발언하고 장관님 발언하고 다른... 아니, 제가 뒤에... 참전 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 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수정 조치하겠다고 무료라고 나간 거는 잘 몰랐네요.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위해 장수사진 촬영을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장수사진 무료 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 예산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보통 대부분 지역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후원으로.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대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겠다는 건지. 다만 에너지 빈곤층에 매년 2,500kW 전력을 무상 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 원, 올해 6,800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 법률 무료 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여러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부터 생활 밀착형 무료화까지 다양했는데 저희가 점검해보니 이건 역시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성열 씨의 심쿵 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됐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응원하겠다며 5천만 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 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폭등했다며 등기부 등본 무료화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뭐 20건 이상 볼 때도 있죠. 10,000원 이상 될 때가 거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 원에 달합니다. 열람이랑 발급을 무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취업을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 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3,000원, 또 일반 병원에서는 3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 안 하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폭설과 관련해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50대 넘는 차량이 잇따라 충돌하는 5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5시 50분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호재면의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일찍 퇴근길에 오른 차들이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진 건데요. 이 어두워진 뒤라서 블랙아이스를 피하지 못하고 벌어진 사고로 보입니다. 이 확인된 피해 차량은 53대입니다. 이 도로가 미끄러워서 다들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게 아닌데도 여러 대가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차들이 앞뒤로 꽤 망가진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7명입니다. 네,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 있을 텐데 도로가 매우 혼잡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보 영상 나가고 있을 텐데요. 보시면 비상등을 켠 승용차들과 트럭들이 엉켜 있습니다. 이 사고 규모에 놀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 사고 구간 뒤쪽으로는 길게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사고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한 대 한 대 빼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근처 지나시는 분은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33년 만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13곳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들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분담금과 이주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 한양입니다. 이 일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가 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낙후돼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죠. 기대감이 크죠.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분당에선 모두 3개 구역 1,900여 가구가 첫 재건축 대상이 됐습니다. 일산과 평촌 등 나머지 1기 신도시까지 합하면 모두 3만 5천여 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주민 동의율을 비롯해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 건물을 오래 쓸 거라는 인증 등 가점이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번 재건축이 여러 단지가 참여하는 형태인데다 약속한 공공기여를 지키려다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그런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 주민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나 아직 마땅한 이주 대책이 없는 점도 우려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6년엔 이주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전월세 수요가 몰리며 주변 가격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애들은 학군 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있고 직장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귀찮은 문제죠. 아무래도 전월세 오르겠죠. 사람들이 이사하고 뭐 이런 게 많으면. 재건축 호재에 이미 가격이 들썩거리는 곳도 있습니다. 한 2-3달 사이에 한 2-3억쯤 쭉 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최고가로 많이들 내놓으시고 거래는 좀 안 되는 편이에요. 1기 신도시 내 양극화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2-3만 가구씩 추가 재건축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우리 산업계를 향한 트럼프발 악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폐지를 시사하면서 이걸 받기로 했던 우리 기업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대대적인 사장단 인사를 냈고 정부도 2년 만에 관련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가 올린 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반도체법, 이른바 칩스법 보조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며 정부 효율부가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칩스법 재검토를 시사한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던 우리 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만약 협상이 길어져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사업 계획에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반도체의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인사에서 핵심 부문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대표이사로 승격한 전현현 반도체 부문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최근 2년간 미국 반도체 사업을 총괄한 한진만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정부 역시 2년 만에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고 반도체 분야의 세액 공제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 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다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그룹의 손준 회장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보다 출산이 더 중요하다면서 여학생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최근 손준 회장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와 미래 교육의 바른 길이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손 회장은 10대가 출산을 하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과외를 맡았던 한 여학생과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가로 세로 비슷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고 공부는 반에서 20등 정도 하고 딱 보는 순간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너 이렇게 딱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보다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는 놀이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이거는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보여. 당시 현장에는 고 1,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약 550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손 회장 측은 저출산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의식 변화와 공부를 통해 미래를 바꾼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며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메가스터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강연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우려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모님이 오셨다. 자, 국민의힘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표를 반대하는 측, 친윤계죠. 자, 한 대표의 가족이 관련이 돼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 공세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자 오늘 한 대표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거론했습니다. 핵심 측근이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맞는 건가요? 일단 신지우 부총장은 직접 확인이 된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김 여사 고모인 김모 씨 이달 초였습니다. 그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는데요. 자, 한 대표 가족이 사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모략의 수준이 대단하다. 뭐 벼락 맞을 집안이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좀 적어놨는데 네. 신지우 부총장의 폭로 이후에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김고모 그 다음 날도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준 은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그 부인을 잔인하게 매도하는 파렴치하니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금수만도 못한 자다.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동훈 대표 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김고모 측과 좀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여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좀 흔치 않은데 이게 또 공개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표 측에서 김 여사의 고모까지 거론하고 있는 건 지금 이번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당원 게시판 사태 3주째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팔동훈, 잔민전 이런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팔동훈이라는 것은 한 대표 측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꼬집는 의미인 것이고 이 잔민전이라는 표현은 그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잠을 주무셨다고 해서 잠민전 이런 뭐 별칭이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누군가가 그 잠민전이라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늘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김건희 여사 재표결도 다음 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보죠.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평화로운 법사위. 자, 바람 잘 날아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모처럼 법사위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예. 오늘 강백신, 어미준 검사 탄핵 청문회 실시가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의 표결로 통과가 됐지만 자, 과거 같으면요. 예전 같으면 뭐 지가 뭔데, 빌런 이런 식의 고성과 막말이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자, 오늘은 상당히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직접 보시죠. 박기택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의원은 서 있게 하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 야당이 일방 표결하는 이 상황이 웃을 일이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곧바로 자신들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자, 왜 그런지 계속 한번 보시죠.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반영해 주세요. 내려주십시오. 네, 뭐 험악하게 싸우는 모습보다는 보기 좋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전쟁 13개월 만에 일시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레바논에서만 2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단 2달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한 건데 이제 관건은 가자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레바논의 남부 전선은 포성 없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의 휴전에 들어가면서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휴전을 물밑 압박했다는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 전쟁도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Just as the Lebanese people deserve a future of security and prosperity, so do the people of Gaza. They too deserve an end to the fighting. 하지만 이스라엘의 속내는 달라 보였습니다. המלחמה לא תסתיים עד שנשיג את כל יעדיה, ובכלל זה עד שלא נשיב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הביתה. 헤즈볼라와 전쟁을 멈추는 것 자체가 중동에서 전선을 분리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하마스 역시 헤즈볼라처럼 이란을 대리해 싸우는 저항의 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닮은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는 선물로서 이제 헤즈볼라와 휴전을 했으니 하마스와의 휴전은 이제 바로 더 압박하지 말라. 끝까지 하마스를 수세에 몰겠다는 네타냐후의 의지는 전쟁 1년여 사이 자신의 좁아진 입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네타냐후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수장을 잇따라 잃은 하마스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신들도 휴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멸종 위기 동물인 시베리아 호랑이가 폐사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사한 호랑이가 모두 14마리. 이 때문에 동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나무 우리 속에 6살 조셉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시간 걸려 체코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또래 펜자를 만나 4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셋째 아들 태백이와 함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지난 4월 태백이가 먼저 떠났고 지난 25일 조셉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의 평균 수명 15년입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6살, 조셉은 13살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공원에 왔습니다. 귀한 동물이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져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고귀한 동물 어떻든 세상에 왔다가 갔으니까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폐사한 호랑이는 올해만 3마리, 5년 동안 14마리입니다. 열사병, 신부전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괜찮았을 걸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알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죽었지 않아 그렇게 판단을 되고요. 서울대 공원은 집중 치료를 했으나 폐사했다며 나머지 동물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울대 공원에는 8마리 호랑이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손흥민 선수 떨어지는 막대를 과연 몇 개나 잡을 수 있을까요? 6개 중에 3개나 잡아냅니다. 토트넘이 올린 순발력 테스트 영상인데요. 이렇게 구단 안에서의 일상은 늘 유쾌한 웃음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네요.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옵션한 얘기가 나오면서 손흥민의 미래 이야기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로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 완벽하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전 스카우트의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거취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토트넘과 손흥민은 계약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나머지 30%는 내년에 또 잘 채운다면은 100% 주지 않을까요? 1년 전 배드민턴 포상식에서 안세영 선수가 다짐했던 말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땄으니 정말 100점을 줄 만하죠. 배드민턴협회가 올해는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안세영은 이 자리에 불참합니다. 재활 훈련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선수가 선뜻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후에 배드민턴 내부의 문제를 직격했던 안세영. 3개월이 지났지만 갈등을 풀려는 노력도 개혁과 쇄신의 움직임도 분명하지 않았죠. 이게 불참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여기도 검정, 저기도 검정, 온통 검정색 옷차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유독 튀는 흰색 점장이 보이시나요? 단체 사진 속에서도 홀로 돋보입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가 MVP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 시상식에선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패션 센스도 MVP감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는데 가족들은 사이비 교주 같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겨울에 문을 여는 첫눈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설경이 펼쳐졌는데요. 유독 늦게 물든 단풍에도 뽀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약해진 눈발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는 대설경보까지 내려졌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cm 정도의 또 한 번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적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도에 최대 25cm 이상, 충북에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전북 동부에도 많게는 10cm가 넘게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아침 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3도, 대구는 0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밤까지도 전국 곳곳에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